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문광위원장님을 오늘 만나 뵙습니다. 네. 전국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요. 그 다음에 당 이야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장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도 조약이다. 예. 그리고 이 퇴임 이후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상당히 그 오랫동안의 어떤 이 정치 경험 속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우리 홍 위원장님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65년도 한일 협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대로 깨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일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역사 교육을 이번 기회에 한일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그 부분을 제대로, 근데 그게 언론에서 제대로 그걸 다루질 않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예. 사실 한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예. 우리 대한민국 4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예. 예,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원칙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오해가 있는데 반민특위 부분에 있어서는 예. 소위 그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본인이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친일파였던 사람들과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문제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굉장히 원칙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일 국교 수립이 안 됐죠.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한 겁니다. 협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협상 자체를 안 했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원칙적으로, 심지어 대마도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사소 아주 작지만 그런 충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게 이승만 라인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승만 라인을 지금의 그 경제 수역보다 훨씬 넓게 이승만 라인을 쳐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그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그 일본을 대상으로 그 대일 정책을 폈고, 아예 한일 관계가 형성이 안 됐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는 사실은 태생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들은 1세대 친일파들이라면, 이 1세대 재밌는 건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1세대 친일파들은 소위 귀족 집안, 당시 조선시대 귀족 집안에 잘 나가던 집안이고, 주로 일본 또는 미국 등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좀 좋은 집안 출신들이죠. 근데 반면에 박정희 정권 때 들어선 2세대 친일파들의 주류가 바뀝니다. 2세대 친일파들의 특징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만주군관학교를 들어갔다가 만주군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 육사를 다시 그 편입학한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 관동군에 장교로 했고, 또 대표적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도 만주 행정학교 출신이고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 시대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등과 함께 형성된, 만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분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약간 흑수저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은 있는데 일본의 유학 갈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만주가 일종의 그 당시에는 기회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형성하면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뭐랄까 관료 엘리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일본 본토에서도 사실은 일부 갔지만 일본 본토에서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 엘리트들이 일본 내에서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조선 총독부 여기에 왔고요. 만주까지, 험한 지역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그 만주 지역에서의 그 만주국의 운영의 상당 부분을 이 조선인 엘리트, 그러니까 소위 그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엘리트들이 글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출신이고, 최규하, 그리고 이선근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신문화원 초대원장 했던 분입니다. 예. 그 이선근 씨가 했던 작업들이 가정을 해준 칙, 예. 그리고 뭐 무슨 저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정신개조, 정신문화원 정신문화원이 그런 걸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교육원 우리 국민교육원장 국민원장. 이런 것들이 다 만주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만주국에서 있었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리고 그 재벌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만주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정점에 있었던 관료가 바로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키였죠. 예. 그 만주국에서 인맥이 다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새로운 엘리트들은 필요한 게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낙후한 실정이었고, 그래서 뭔가 경제 성장의 필요성은 그 당시 전 세계 제3세계 그 군부 쿠데타를 집권한 이 군부 엘리트들이 그 권위주의적 성장 시스템을 합니다. 박정희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아시아의 사룡이라고 했던 네마리용이라고 했던 한국, 대만,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은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이 세 나라가 민주주의는 훼손되더라도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 국가 체제의 그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식의 발전을 했고, 이후에 다른 국가들도 그 모델이 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시스템으로 확산되는데요. 박정희 정권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ADB나 또는 그 IMF로부터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받는 건 매우 적었고,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의 그 방공전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을 중심으로 한 방공전선을 만드는 데는 그때 이미 미국 입장에선 한일 간의 교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야 미국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이 미일 동맹이죠.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거기 한미 동맹이 두 가지 동맹이 있는데 역대 다른 일부 보수에서 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뭐 미일 관계에 비해서 한미 관계가 뭐 뒤처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게 미국이 45년 해방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미일 동맹을 한미 동맹보다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기본 축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리하는 거기에 한미 동맹이 서브로 들어가 있는 구조죠. 한일 관계 개선을 미국 정부는 요청을 했었고 박정희 정권이 바로 5.16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위원회 최고위원 최고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래서 기시노부스키를 만나고 자기가 이 만주국의 시스템을 한국에서 적용하고 싶다고 하고 그때부터 기시노부스키가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지금 얘기하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그러니까 청구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 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상은 그냥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거고 배상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치르는 것이 배상인데 일본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경제적 보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의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자기들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고 어찌됐든 뭔가 피해를 준 것 같으니 그에 대해서 청구권을 해서 청구자금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일부는 무상으로 그리고 일부는 유상으로 해서 대일 청구자금을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그 청구자금이 지금 일부에 많이 말씀하기는 우리 경부고속도로나 또는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활용된 건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 당시에 사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은 후퇴했던 거고요. 이 65년 한일 협정은 우리로서는
불안전한 협정이었지만 아무런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 군사혁명 직후였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 일방적인 그 밀어붙이기로 그 협정은 통과가 됐었고, 예, 지금 한일 관계를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 가장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이후로 청구를 다 막은 거죠. 예. 이것으로 모든 이 그 청구 문제는 식민지 시비에 대한 그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그 문구에 넣습니다. 지금 일본이 예, 주장하는 한일 강제 동원, 그 일본 일제 식민지 당시의 강제 동원은 이미 그 65년 청구권 자금에 의해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청구 자금에 관련된, 그러니까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죠. 청구권 관련된 문제에서는 일각의 해석은 그건 국가 간 청구가 끝났다는 얘기고 그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라는 해석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한일 그 65년 한일 협정이 이루어질 당시에 배제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위안부 문제,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그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 이 세 문제는 그 당시에 아예 고려되지 않았던,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년 한일 협정에 그 불안전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독도 영토 문제 말끔하게 해결을 못했죠. 오죽하면 그때 그 김종필 오하라 그 메모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김종필 당시 협상 대표로 갔던 김종필 씨가 독도를 차라리 폭파해 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했을 그 나중에 기록 이 외교 문서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65년 한일 협상은 당시로서 매우 그 굴욕적이었던 협상이었고 그 불안전한 협상이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일정 정도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이후에 이제 그 65년 한일 협정의 불안전성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이분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한 게 아니라 당시 전범기업,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에 대한 그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를 청구한 거죠. 그게 우리 국내 대법원에서 2018년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를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런 법적 어떤 이 보완 없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은 협상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대부분 판례를 뒤집는 게 행정 조치로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문희상 변제안. 변제안, 이 문희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물타기를 좀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문희상 의장님, 당시 의장님이 하는 거는 제3자 변제에 대한 거는 있었어요. 근데 제3자 변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2+2였어요. 2+2는 전범 기업과 그러니까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포항 포스코죠. 혜택받은 기업들 두 개가 같이 돈을 출연하는 거.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또 돈을 내는 거. 2+2죠. 그리고 이 기금이 만든 기금을 통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되 이 직접 청구권은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청구하지 않는 거죠. 이 변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청구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왜 법위에 금이 판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보완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해법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희상 의장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조건의 전제는 피해자들의 동의다. 근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죠. 당시 문희상안조차도.
그러니까 더 진척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막았다는 게 아니라 이 안이 당시 그 강제동원 피해자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거부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던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후속 조치는 를 이제 바라봤는데 후속 조치는 없고 추가 요구만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작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G20의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총리의 한국 방안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이 성의 있는 그 사죄와 후속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대통령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참모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일본이 여러 차례 사과했다 먼저 하나하나 따져오죠. 일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동안요. 예, 뭐 일본 왕이 그 일본 국왕이 뭐 통서계엄이라고 했고 통절한 사과 예. 뭐 그 저 오부치 총리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고노다마 뭐 그다음에 무라야마 다마 등도 있었지만 포괄적인 사과였습니다. 뭔지 모르는 그동안 식민 지배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여전히 불법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 그 강제된 불법적인 조약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당시 일제 식민지 지배 자체를 제국주 시대에 불가피한 거지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건이 인정하지 않아요. 건건에 대해서 단 모든 건건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동원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런 자발적인 성매매지 일본 군이나 일본 당국이 개입한 게 없다. 사할린 동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요. 원폭 피해자 그거는 그냥 일본 내에서 일본인 그냥 그대로의 피해 보상이지 원폭 피해에 따른 피해 그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그 정부가 일본 정부가 개별 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것은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한 게 인정한 게 있는지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개별 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식민지 지배가 그래서 우리가 불법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 지배 그다음에 전쟁 시기에 인권 문제 그 비인권적인 조치 그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해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여러 차례 사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일본 극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극우 쪽에서 우리 여러 차례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얘기하고 하는 것이고 도리어 일본의 양심적 시민사회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 사과는 피해자가 항상 그 원하면 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든 반복한다. 독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이만큼 됐지 않냐, 뭘 또 요구하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들이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료를요. 일본이 저쪽 만주에 있었던 731 부대에 대해서 인정한 적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체 실험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도 심지어 남경 학살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강산의 강제징용 그리고 그 군함도에서의 강제징용 다 인정하지 않고 원래 군함도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까지만 설명하고 메이지 시대의 산업 시설로 문화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일본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권 교체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 저는
그 이 사과 문제도 그렇고 뭐 좀 답답한데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우리가 복귀된 게 아니잖아요.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이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자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한 건데요. 그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좀 불편했지만 우리가 수입선을 대체하거나 네. 자국에서 우리 국내 업체 기술력을 키워서 자체 생산을 좀 하거나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그 다변화시켰고 나중에 일본 기업들 쪽이 더 답답하니까 그 일본 정부에 항의해서 수출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화이트리스트는 있지만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그냥 그 아무런 규제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거고 전략 물자를 그 외 B 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통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통제 받고 수출하고 있었고 아무 문제 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거를 받고 실익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는요, 만약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공후득, 갑자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을 또 끌고 와서 선공후득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꼭 시간이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주고 뒤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주고 뒤에 받을 게 뭔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받으려고 한다.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받지는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한 것들이 있고 일본 정부에게 숙제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G7 회담에 가거나 한일 정상회담이 있거나 G7 회담에 갔을 때 일본 측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검토했더니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우리가 던진 거를 일본 측이 받았었어요. 그때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안보와 경제 동맹으로서 한밀 동맹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옛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결정적으로 나빠진 계기인데 한미일 3자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아베 총리 시절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한미일 삼국 동맹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끊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국 동맹은 없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있고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 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끊습니다. 사실이죠. 일본은 그 본인들의 평화헌법 네. 구조 전수방위 조약 있지 않습니까? 네. 평화헌법 제 구조에 따라서 전수방위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하고 동맹을 맺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그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한일 동맹에 의해서 일본의 군사력이 들어오는 거는 일본 헌법 위반입니다. 근데 거꾸로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미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정상국가, 보통국가 그 핵심은 군대를 가진 국가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해왔는데 한국이 일본 자위대에 평화헌법과 무관하게 한일 동맹이라는 것, 한미 삼각동맹 구조를 만들어서 한일 동맹 또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일본군이 전수방위를 넘어서는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일본 내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일본 우익의 그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 내 양심 세력, 시민사회, 특히 그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대통령이 그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우리에게는 별로 실익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나중에는 정말 일본군을 허용해 주는 꼴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미일 동맹의 그 문제점은 지금 북한의 위협은 한미 동맹으로 충분합니다. 북한의 그 핵미사일의 위협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은 소위 미국의 그 전략 자산에 의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자산인 거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압도적인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조차도. 이런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전략 자산을 갖고 있는 동맹입니다. 그럼 여기 일본이 왜 필요할까요? 일본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은 우리가 원컨 원치 않든 간에 대중 견제용이 되는 거고, 이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자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제일 앞선에 있는 한국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 사드 같은 문제 생겼을 때 왜 중국은 미국한테는 안 그러고 한국만 공격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모든 외교 전략이나 그 군사안보 전략에서 강한 고리를 치는 게 아니라 제일 약한 고리를 쳐서 이 동맹 관계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게 전술적 전략적 행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쳐서 해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쳐서 해체하려고 하는 게 중국의 전술인 거죠. 근데 그 입장이 우리가 쓰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건 한미일 군사 동맹이 되면 대만 해협이 위협이 생겨도 한국도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생겨도 우리도 같이 참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도 제1선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가장 중국으로부터는 가장 위협적인,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안보동맹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지금 계속 이 정부는 하려고 그러잖아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끊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구조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한 2% 정도 됩니다. 대무역에서. 거기에 홍콩을 포함하면 좀 더 늘게 되고요. 지난 그 10년간 우리나라가 대무역에서 얻은 흑자의 90%가 대중무역이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70억 불이 넘게 났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 우리나라 무역 통계를 잡은 IMF 때도 무역 적자가 100억 불이 안 됐고요. 이후에 최대 적자가 2008년인가 세계 경제 금융위기 나왔을 때 130억 불 때였어요. 근데 작년에 470억 불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1사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3월 20일 현재 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41억 불이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문가들은 대략 한 700억 불 가까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무역 적자가. 근데 현재 그 금년 1월 달 아까 3월 20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적자 대상국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이제. 이번에도 뭐 24억 불인가 뭐 적자 났다고 그러더라고. 작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작년 흑자가 난 게 뭐냐, 워낙 전반기에 흑자가 났다가 하반기부터 계속 적자가 커졌거든요. 올해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작년엔 간신히 흑자를 했는데 올해는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40억 불 가까운 그 무역 적자 중에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무역 적자가 제일 큰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미치는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이 나빠지고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소위 트리플 약세라고 하죠. 환율 오르고요, 주가 내리고, 그리고 채권값이 떨어지죠. 우리 국채 가격이. 이런 트리플 약세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왔고 이 정도의 부를 축적을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 다시 이제 금년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다시 3기 체제가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양해가 끝나고 나면 아마 4월부터 대규모 그 경제 재건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기업들의 입장과 떠나서 정부는 중국과의 그 경제협력 관계를 축소 내지는 그 단절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알게 모르게 갖고 있고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아직 시장 규모가 작고요.
유럽은 개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그럼 우리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고 우리가 자원도 없는 나라고요.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중요한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경제 안보 동맹도 필요하지만 경제 안보 동맹으로 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 사안을 헤쳐나갈 건지.